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카페 빈센트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곳에서 카페 빈센트를 열었는데요. 선혜 아나운서, 네. 어떠세요, 여기? 여기 예쁜데요? 예쁘고 예쁘죠? 네. 창밖이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바로 뒤가 네. 덕수궁입니다. 진짜 네.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요. 덕수궁 하면 뭐 추억의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좀 안 좋은 얘기 있지 않아요? 안 좋은 걸으면 얘기? 헤어진다? 어떠세요, 덕수궁 돌담길에 대한 추억은? 추억? 없죠. 추억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딴 거 키울 생각도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표적인 가장 진정성이 목표적이었어. 뭐 공장 얘기 좀 할까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1월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죠. 더구나 경기 침체를 안고 시작했던 2023년이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도 워낙 컸었는데 그 기대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월의 기대감이 과연 2월에도 얼마나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그것을 확인하려고 굉장한 사람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빈센트님 의견도 저는 듣고 싶은데 네. 1월에 잘 갔고 뭐 FOMC까지도 무사히 시장이 좀 원하는 대로 가셨고 환경은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네. 2월에도 그래 시장이 갈까요? 네. 어떠세요? 일단 뭐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안 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주로 보고 있고요. 기대감을 안고 1분기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령은 2분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이런 실적 가이던스의 기스, 즉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이 연준의 피보팅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2분기에는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글쎄요, 저희 고객들한테는 다른 콜이 좀 나가고 있지만 지금의 기대감을 향유하되 워낙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물타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센트님의 또 아주 중요한 소중한 의견으로 시작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도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네. 한국 주식 얘기를 하나요? 미국 주식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섹터 얘기하나요? 오늘 뭐예요? 오늘은요, 네. 뭐 전부 다 해야 되죠? 정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특히 최근에 동학개미 이면에 있는 서학개미 서학개미. 그건 좀 주춤하게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서학개미의 시대가 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미국 주식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 미국 주식 전문가 또한 비상장의 심사역 이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카페 빈센트 진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마침 네네. 맞게 너무 모신 것 같아요. 네네. 서학개미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미국 주식이 워낙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학개미들도 많이 좀 떠났었거든요. 근데 1월부터 보면 다시 서학개미가 돌아온다 해야 되나요? 간다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다시 순매수를 좀 시작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기대감을 네. 키운 것 같은데 두 분 바로 모셔보죠. 누군가요? 네, 오늘은요. 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네. 투자일본부 김승필 팀장을 네. 모셨고요. 미국 주식사관학교 미주사라고 합니다. 신승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이다 보니까 좀 좁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좁게 사실 우리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셨는데 소개는 좀 안 하고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고개 좀 끄덕이는 부분도 있고 아니야. 난 거기에 좀 반대되는 의견이야. 얘기하고 싶어.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진 않으셨어요? 뭐 저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가고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분수령의 말씀도 저는 좀 공감한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끄덕이다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도 들어보겠고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저도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당연히 공감하면서 들었고 네. 사실 뭐 비상장 찐에서도 한 이번 2분기, 그러니까 이제 반기가 지나가기 전 분위기가 되게 분수령일 거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아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끄덕이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빈센트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시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또 다른 면이 있겠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처음 보시는 또 시청자님들 위해서 각자 개인별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라고 하고요.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제 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비상장 투자를 하고 있는 김승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두 분께 네. 항상 이제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신승우 대표께 꼭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신승우 대표에게 헤어스타일이나
원래 이제 이런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보통 이제 폭탄 머리 약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원래 그렇게 다니는데요.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뭐랄까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진짜 진심으로 네. 들었거든요. 한 번 보면 안 잊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냥 누구랑 이제 처음 보러 나가면은 그쪽에서 보통 저를 먼저 알아보시긴 하세요. 아, 지난번에 이제 한 100m 밖에서 제가 신발을 벗고 있는데 그냥 뛰어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요. 진짜 그러면 유니크한. 맞습니다. 신승우 대표에게 헤어스타일이란 명함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함 안 들고 다니죠. 네, 그러면 공식적인 질문으로 또 김승필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김승필, 인정하시네. 네, 김승필 팀장님한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상관관계는 뭔가요? 이게 약간 애를 키우는 느낌인데요. 저희는 비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극초기 단계일 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쏟아가면서 뭐 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고 상장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뭐 동반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장 주관사에 넘기고 나서 이제 상장까지 가게 되면 뭐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안 가면 또 안 가는 대로 아 정말 이 극초기 기업부터 우리가 이렇게 키우기까지 진짜 우리가 같이 고생했구나. 애들이 진짜 상장주로 가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업력이 크게 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돌이켜 봤을 때는 정말 애 하나 키우는 느낌이다. 육아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육아를 막 있는가요? 7, 8년까지도 해본 건 아니어서 지금 네. 갓난아기 키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좀 상이한 맛은 있어요. 근데 관계는 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제 선배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공대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오늘 공대 남자들과 숙제. 네. 카이스트죠? 아, 네네, 맞습니다. 우리 신승우 대표님한테 뭐 공식 질문으로 좀 분위기 풀어볼 겸 머리 네. 스타일, 헤어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신승우 대표님은 미국 주식사관학교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제 비즈니스 부분인가요? 네네네. 구독자 수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와, 뭐 새삼스럽나요? 항상 1등이라? 네. 비법이 뭐예요? 비결이? 근데 그냥 글을 일단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 쓴 글이 400개 정도 되는데 400개요? 네, 근데 글 하나당 저희가 A4 15페이지가 안 되면 컷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1년 좀 넘었는데 6,000장 정도를 쓴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되게 길게 네. 깊이 있게 그리고 쓰신다는 얘기죠. 그냥 내공이 저보다 깊으신 분들이 보면은 아니 뭐 너무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그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도 이제 저랑 같은 학교 나온 친구가 쓰는데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뷰랑은 완전 다른 뷰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쟁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저희 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NC 다닐 때 이제 그걸 했었는데 회사 안에서 모든 메신저가 다 막혀 있는데 푸콘타테라는 메신저는 뚫려 있었어요. 네. 근데 푸콘타테가 뭐냐면은 러시아 카톡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버벅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통신량이 폭등한 것이다. 근데 보통 통신량이 폭증하면은 전쟁 지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연차되고 다음 날에 무조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연차되고. 정말 전쟁을 약간은 예감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것도 있고 네. 사실 그 당시에 또 바이든이 이제 풀었던 정보들이 뭐 이제 수혈팩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수혈팩 같은 경우는 그것도 꽤 확실한 징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꽤 약간 바이든이 크게 이제 공개를 한 꼴인데 그거랑 이게 통신 버벅이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연차되고 글 미리 써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아무래도 뷰가 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미리 좀 중요한 걸 예측하면 약간 성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성지가 됐었고 우크라이나 전쟁글은 그리고 또 성지가 된 글이 이제 뭐 아베 같은 거나 이제 아베 신조가 피었다는 다음에 이제 N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라든지 그 저희가 나스닥 저점을 한번 거의 정확하게 맞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그건 좀 타티스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네. 컨텐츠가 되게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소화를 하시는군요. 네, 돈 버는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그런가 하면 우리 팀장님은 AI, 핀테크, 모빌리티 이쪽에 투자를 담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AI, 핀테크, 모빌리티 그럼 그야말로 신기술, 뭔가 미래가 밝은 산업 분야 네네. 이렇잖아요. 좀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이쪽 어떻습니까?
어렵고요. 네, 어렵고요. 근데 뭐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 아마 소개에 올라간 네. 게 이제 약간 그 발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분야 말고도 뭐 신승훈 대표가 말한 대로 저희도 돈 되는 분야는 다 투자를 하는 업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그쪽 분야에서 저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는 뭐 바이오 업계나 뭐 아니면 뭐 사스, 뭐 커머스 이런 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둘 다 공대 베이스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던 직장 경력도 자동차 연구소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이나 뭐 AI 그리고 원래 좀 이런 경제 쪽에도 관심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핀테크 쪽 산업까지 좀 연관을 지어서 이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쓴 글이 여기까지 와서 좀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기술 최전방에 있는 분야에 대부분 네. 관심이 있으신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비틀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글쎄 모든 게 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전방에 눈을 돌릴 때 혹시 당장 없어질 게 아니면 옛날 오래된 산업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금 조금씩 저희 VC들이 바라보는 관심 업종이 조금 옛날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소부장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소부장 산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한 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안 만들면 또 만들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조업인데도 우리는 원래 하던 것만 할래가 되는 업계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트렌드를 읽고 뭐 양산 라인을 최대한 빨리 뭐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런 새로운 뭐 오더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빨리 하는 제조업이 있으면 이들은 뭐 옛날 그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조업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매출 기반은 또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 있는 애들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쪽에 좀 주목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경기 침체 구간에 사실 VC들의 주목은 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짓궂게 하나 여쭤보면 좀 더 가시화된 산업이 있다면 좀 좁혀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네, 배터리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또 수출이 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한번 얘네들의 제품성이 검증이 된다면 업사이드가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술 같은 것도 특허나 노하우로 보호가 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거의 소울벤더급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저는 조금 더 가시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완전 새로운 뭐 드론 제조업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기존의 뭐 자동차 제조든 뭐 로봇 제조든 이런 쪽에서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제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경계도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 아닐까요? 네, 예전에 제조업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제조업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경계가 좀 애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떤 유형의 물질을 만들어서 네. 하는 제조업이 옛날에 정말 정의되는 제조업이었다면 요새는 사실 그 온라인 사업이나 온라인 산업 같은 경우도 너무 무시할 수 없게 커져버렸다 보니까 이런 무형의 제조를 하는 업체들도 요새는 좀 제조업의 카테고리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허를 정말 사업화해서 이거를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제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계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유형의 제조를 하던 업체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생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생산직이다 이런 생각은 요새 별로 없는 것 같고 연구직과 생산직이 약간 이렇게 융합된 약간 이런 통합 인재로 요새는 좀 관련된 움직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신승우 대표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약간 빌드업이었어요. 뭐냐면 감사합니다. 자, 한국이 지금 한국에서 이 VC단에서 최전선에서 자금을 대는 이 움직임은 빅테크에서 과거 산업으로의 무게중심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 중심의 미국 주식을 그래도 많이 다루시니까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빅테크들의 지금의 흐름들이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냥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과 자금이 빅테크에서 살짝 예전 산업, 전통 산업으로 돌아간다면 이 빅테크의 모멘텀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 탑픽으로 뽑기에는 좀 미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최신 산업 있고 전통 산업이 있는데 광고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광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에서 전통적인 광고는 5회 광고 시장들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까보면 리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서장훈이 자기 건물이 값이 유지가 된 이유가 자기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 판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다시 못 붙이는 광고 판넬이라서 건물 가치가 유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올드한 광고 리츠 회사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VC에서 유동성이 커질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부을 때 가장 성장했던 광고 쪽이 약간 페북이랑 인스타랑 구글 같은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 기반의 온라인 광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들이 돈을 워낙 퍼부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매시브하게 받지 않는 회사들에서는 아예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투자가 빠지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5개 쪽에 더 돈이 몰리고 효율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5개 광고는 그렇게 막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실 기술주는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F&B 쪽을 되게 좋게 보는 게 당장 여기서도 스마일 인베스트먼트에서도 F&B 회사를 하나 크게 투자한 게 있는 걸로 알고요. 예. 그리고 저 개인도 이제 F&B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창업을 그쪽으로 했는데 식음료 네, 식음료 말씀하시는 쪽. 거예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도 F&B 회사들 중에서 이제 지난 사이클에서 약간 살아남은 회사들은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셀시우스라든지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되게 잘했는데 어떤 플레이를 잘했냐면은 얘네가 2021년 말에 이제 유상증자를 가지고 빚을 다 지웠어요. 근데 지운 이유가 내년에 금리 인상 뻔한데 그냥 지금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그냥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빚을 지으면 훨씬 이득이 아닐까? 그때 가격이 좀 소폭 떨어졌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사면은. 그래서 그런 회사들 혹은 GIS,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좀 비슷한데 네이버가 그 포시마크를 현금을 한 90%를 털어가지고 사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GIS도 비슷했어. GIS도 이제 타이슨 푸드의 이제 애완동물 섹터를 자기들이 가진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정작 그 다음에 까보니까 애완동물 섹터에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는데 이게 애완동물 섹터가 되게 웃긴 게 일반적인 F&B도 뒤에 하방이 많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완동물 섹터는 하방이 더 막혀 있어요. 이게 내가 먹는 건 싼 거 먹어도 강아지가 먹는 건 싼 걸 못 주거든요.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작년에 승리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산업에 약간 돈이 더 쏠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테크에 이제 기반이 됐던 게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보면은 아마존은 사실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근데 아마존 클라우드를 누가 가장 많이 썼냐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썼어요. 스케일업에 대한 스타트업들 그리고 네. 쿠팡 같은 회사들, 쿠팡도 아마존 쓰거든요. 네. 쿠팡도 AWS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일단 유동성이 빠지니까 한번 일단 수요가 쫙 빠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랑 메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결국 그런 스타트업의 유동성 많은 그런 상태에서 광고가 결국 걔네 이제 실적을 받침해줬던 건데 이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좀 고려해가지고 약간 한번 다시 산정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광고 시장이 선행지표 성격이 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의 변동폭을 보면 그게 좀 더 우리가 먼저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그 셀시우스 말씀하시면서 네네. 사실 셀시우스는 CFO의 능력이 좀 탁월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전통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서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미리 부채를 많이 갚았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튼튼해졌다. 그러면 그것의 교집합은 오래된 산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재무적으로 조금 튼튼한 업체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근데 셀시우스는 사실 F&B긴 한데, 그러니까 음료수 회사거든요. 네. 근데 관광 음료수 회사인데 이 관광 음료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핀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은 섹터인 게, 그래서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이제 도수가 높은 술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미국 내에서 미국 전체 식음료 시장을 봤을 때 좀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의 이유는 건강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하드셀처라고 한 도수 한 5도 미만 정도의 굉장히 약한 술들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건강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음료기 때문에 그걸 되게 잘 잡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약간 또 걔네는 알루미늄 시세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알루미늄 시세요. 왜냐면 이제 물론 물건값도 당연히 있지만 알루미늄 캔값도 원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 작년이 좀 나쁘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셀시우스 어쨌든 그 셀시우스는 완전 전통적인 기업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는 플레이 자체도 네. 일반적인 F&B가 까는 유통망이랑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음료수는 편의점을 먼저 깐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를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인터넷에서 다 판 다음에 편의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F&B가 하는 거랑 완전 반대로 간 거죠. 전략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제조업이어도 그냥 제조업으로 남아있는 회사들보다는 제조업이지만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변화하는 회사들이 이제 밸류션이 높아지는 것처럼 셀시우스도 제가 볼 땐 음료수 쪽에서 그런 회사였다. 사실 오늘 미국 주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빅테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애플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쵸. 뭐 메타, 구글,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 주식에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쵸. 그렇죠? 트렌드라든가 실제로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네네. 지금 말씀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기술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술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기술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대표적인 또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팀장님부터. 네, 일단 뭐 V샵께서도 사실 기술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뜨거운 테마예요. 그러니까 네. 기술이 좋다고 좋은 회사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일단 뭐 이게 업계의 의견으로 비춰질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뭐 주식 투자도 어쨌든 뭐 돈을 넣고 돈을 버는 그런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돈을 벌어다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회사 중에 뭐 사회적으로 나쁜 회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결론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녹여내서 그 기술이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결국 그 회사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리텐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표가 빨리 찍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기술만 좋으면 너네 언젠간 되겠지 그냥 이러고 계속 그냥 밀어준다. 약간 믿음의 투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안 그런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장이 침체된 것도 없잖아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한번 학습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볼 때 기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기술 좋은 회사, 아니, 안 좋은 회사는 없다가 일단 기본 전제고, 이 기술을 그럼 어떻게 상업화할 거고, 영업은 누가 뛸 거고, 정말 막 연구 인력만 있는 회사는 약간 좀 회사 단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때도 있는 것 같고, 인력이 좀 얼마나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R&R이 얼마나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최근 뭐 1, 2개는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향후 지금 PO를 받고 있는 이런 매출처에서의 이런 그 계약 관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숫자적인 면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VC들이 바라보는 이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술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였죠. 돈은 나중에 결국 벌 거니까. 하지만 최근에 보는 이 시선들은 기술은 됐고 그거보다 당장 매출이 찍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가 있거나 결국 사회적으로 기여가 있는 것도 곱씹어보면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 결국 숫자가 찍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뭐 저도 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각에서 바이오를 쳐다보면요.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바이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에도 당연히 바이오가 들어가지만 바이오 섹터도 작년이랑 올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또 돈이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임상까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없는 또 필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의 실험 결과와 뭐 이런 그냥 이론적인 결과만을 믿고 너는 될 것 같아. 너는 임상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원래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VC들끼리 그냥 으쌰으쌰해서 이게 됐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쉽지 않아지긴 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사실 바이오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 자체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총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만들어서 치면은 뭐 훨씬 더 크겠지만 실제 규모는 100억을 10억씩 10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될 애들한테 50억씩 2개를 주는 게 오히려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술력 있는 바이오 애들은 원래 10억 받을 거 50억 받는 거니까 오히려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쩐주들의 지금 스탠스고, 그래서 진짜 오히려 저는 바이오 업계는 올해가 반등의 시기라도 보고도 보는 게 애매한 애들은 일단 다 쳐내지고 진짜만 남았다. 이제 진짜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바이오 기업들의 영향인데
우리의 연구 역량을 얼마나 많이 내재화하고 정말 투자자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임상 결과까지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들을 제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뭐 존폐의 기로가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생존하는 애들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업계는 특히 옷과 석을 좀 가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 게이트가 바이오 투자하면 거기는 좀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겠는데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ATT 얘기도 좀 아, 네.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아는 바가 맞다면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 맞나요? 그러니까 앱을 사용할 때 그 이용자의 여러 정보들을 이제 추적할 때 그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건데 이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뭔가 그걸로 연결이 되는 광고나 매출로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었던 그쵸. 거잖아요. 개인정보와 그 매출 사이에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네. ATT 때문에 애플은 날아가고 그러니까 메타가 죽었던 거는 저는 지극히 한 번 있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고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메타든,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뭐 빼오든 말든 우리 광고가 효율적으로 되면 그만인 거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개인 그런 정보들이 뭐 개인 동의 없이 이렇게 그냥 제공되는 것들이 쉬쉬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ATT를 내면서 투명하게 하겠다, 우리 고객 동의 받고 하겠다라는 건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의를 받고 정보가 나가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사실 핸드폰 쓰면서 한 번씩은 다 무서워봤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떤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추어탕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추어탕 광고가 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게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피곤했죠. 네. 알고 거였어서 있어. 그래서 나에 대해. 한 번씩 이런 무서운 경험이 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데 광고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 간극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간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최근 트렌드긴 한데 되게 기술에 대한 윤리성이 요새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좋은 거 알겠다. 근데 윤리를 이렇게 어겨가면서까지 기술이 좋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고객의 동의가 있든 아니면 정말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한 뭐 무단 수집에 대한 그런 뭐 제도와의 뭐 컨플릭트가 없는 기술이 됐건 정말 사회적으로 나중에 이 기술이 정말 컸을 때도 이슈가 없을 만한 기술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일단 뭐 메타가 한번 타격을 받는 거는 또 괜찮은데 근데 또 메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 최근까지도 메타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AI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럼 우리 그럼 다른 방식으로 다시 광고를 해볼게라고 해도 충분히 그러면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때려 맞아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뭐 기술주들은 다시 반등을 하기 쉬울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의존해서 그냥 우린 기술도 없는데 ATT 때문에 광고도 못해 이런 업체들은 뭐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그냥 사장되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자 메타가 이제 잘한 예시였으면은 네. 스냅챗이 좀 못한 예시라고 보면 아. 되겠고요. 예. 스냅챗은 실제로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ATT형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ATT랑 또 독립적으로 광고를 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마존 같은 애들이거든요. 아마존이 광고 비중이 상당해요 생각보다. 근데 아마존은 광고를 하기가 너무 쉬운 문제인 게 결국 광고라는 거는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광고를 하는 건데 네. 아마존이 가진 데이터가 사실 진짜죠. 얘는 고객들이 어떤 거를 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간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얘도 이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푸는 건데 얘네는 이걸 사내는 이걸 또 사겠지 이런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광고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쿠팡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랑 쿠팡이 광고 쪽에서 또 자기들이 또 포션을 넓혀가고 있고 쿠팡 흑자 전환에는 약간 이런 배경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구글이랑 메타는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애플은 실제로 아까 날아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광고 쪽에서 본인들의 섹터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약간 온라인 광고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온라인 광고에서 또 하나 이제 좀 크게 봐야 되는 게 인플루언서 광고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광고가 옛날에는 좀 약간 아름아름하는 느낌이었으면은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환율을 보면은 뭐 제가 실제로 물건을 팔아보더라도 그냥 온라인 광고는 제가 볼 때 전환율 1% 정도 나오면은 성공한 광고거든요. 2% 나오면 대박친 거고. 근데 인플루언서 광고는 20%까지도 나와요. 잘 이제 타겟팅했을 경우에. 전환율이라는 게 전환율이라는 게 네. 이제 조회수 대비 구매수. 예. 그래서 100명이 봤다. 근데 한 명이 샀다. 이어지는. 그러면 1%.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긴 하고요, 조금씩.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환율이 굉장히 공고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건 유튜브랑 인스타 릴스랑 틱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셋의 또 각축전이 있는데 인플루언서 그 약간 이커머스 커뮤니티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현재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숏폼이랑 다른 하나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 두 개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광고를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충 약간 빅픽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